세종은 미래의 수도, 토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토지는 삶의 바탕입니다. 소망하면 갈 수 있는 그 길,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풍요로운 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 날개의 소망입니다. 영상을 시작합니다. 땅 투자. 나는 이렇게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만화로 읽어주는 토지 투자 지침도서 6번째 이야기. 제2장 땅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소유권의 힘 52페이지 두 번째 이야기, 54페이지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림에서 산 29-1번지가 매물로 나왔다 해요. 현장을 답사해보니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남향으로 잘 조성하면 좋은 터가 될 것 같은데 진입로가 좁은 게 조금 아쉬웠다. 그 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무난한 물건이었다. 설계사무소 소장님에게 인허가 사항을 짚어보라고 하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겠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보기로 하고 갔는데 경사도도 완만하고 도로 폭은 3m가 되니 750평까지는 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여 물건을 준 부동산 사장님에게 계약하도록 시간을 잡으라 하고 왔는데 설계사무소 소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설계사무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해서 다시 가봤는데 그 길을 따라 상수도관은 붙여 있는데요. 하수관이 없어서 허가를 내려면 그 옆에 땅 204번지 묘에 주인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좌측 산 29-8번지의 주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해서 물건을 준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204번지나 산 29-8번지 주인분께 사용 승낙서를 해줄 수 있는지 만나봐 주세요. 예, 만나보았는데요. 204번지 묘와 산 29-8번지의 땅은 조카와 삼촌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워낙 완강해 방법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종시와 공주시의 경계에 경치 좋은 곳에 있는 토지이다. 다른 분이 일부는 개발했는데 위에 산 14-7번지 뒤의 땅을 땅 주인이 만평을 분할해서 판다고 하니 자기가 개발해 놓은 땅과 뒤의 땅을 사라고 한다.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14-7번지에 묘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소유라 이건 어떻게 협의하냐고 물으니 이 땅이 300평인데 땅 주인이 3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현장 답사를 했는데 잘 가꾸면 좋은 집터가 될 것 같다. 그분에게 우리 사무실에 차 한잔하러 오시라고 해서 이분이 개발한 땅을 먼저 계약하고 묘지 주인 연락처를 받아서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와보라 한다. 가서 보니 자기가 사는 집 옆에 딸이 살 집을 건축하고 마당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모닥불을 피워놓았다. 이른 봄이라 쌀쌀한데 불가에 앉아있기하니 할머니가 의외로 상식이 풍부하셨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연세에 고등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 하여튼 그날 이야기의 요점은 3억 이하로는 흥정을 해줄 수 없고 딸 전화번호를 주며 나머지는 딸하고 얘기하라고 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후 3시경에 딸에게 전화해서 요구하는 대로 3억을 주고 매입을 할 테니까 이후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산을 계약할 건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안 판다, 돈을 더 달라 하면 곤란해지니까요. 예,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마음 놓고 계약하세요. 2시간쯤 지난 그날 오후 5시경에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3억 받고는 못 팔겠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를 더 달라는 거냐고 하니까 그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며 미안하다고 한다. 사례에서 이 세 분이 특히 인색하고 경우가 없는 분들이라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분들 모두 우리가 매일 보는 평범한 분들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이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 덕분이다. 국가가 사유지를 수용하는 경우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할 수밖에 없지만 사인 간에는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 사례는 자기 땅에 도로가 나 있어서 그 길만큼은 누구나 사용하는 공유지가 되었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엄연히 땅 주인이다.
따라서 길 밑에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허락하든지 해주지 않던지 그것은 당연히 소유자의 권리이다. 세 번째 사례에서 그 할머니는 땅값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만큼을 준다고 해도 왜 거절했을까? 이는 자신이 그 땅으로 인하여 취할 게 더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누군가 뒤에 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이 땅 없이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니 좀 더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다고 계산이 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던 1945년 8월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왔을 때 토지 소유의 집중은 심각해서 일제의 강점기 동안 일본에서 온 지주와 토착 대지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반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리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군정은 1946년 소작인들이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소작료를 그의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조선 총독부가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넘기고 일본인 지주들이 보유했던 토지를 인수해서 농민들에게 매각하여 자신의 토지를 가지게 하였다. 미 군정이 토지개혁을 시행했던 이유는 공산화의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토지개혁을 주도했던 울프 데라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일을 회고한다. 나는 1921년 초에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얻은 교훈 덕분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으로써 단호하게 토지 문제를 해결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교훈 말입니다. 이승만 정부도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소유주가 경작하지 않은 모든 토지와 삼정보 9,000평이 넘는 모든 토지를 재분배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5년간 나누어서 땅값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해 농민들에게 그의 생산량의 150%를 땅값으로 정하고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이다. 1949년 입법 예고하고 1950년 동법 시행령을 공포해 그해 5월에 농지법이 시행되었다. 반면 북한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며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자 북쪽의 국민은 열렬히 환호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6.25 동란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 남한의 국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게 되므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소산으로 가족이 먹고 살게 되니 보람이 있고 행복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자고 선동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유재산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저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지만 국민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만화로 읽어주는 토지 투자 지침 도서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토지 투자에 소소한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대표번호로 문의 주세요. 010-2764-6944 성심껏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